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에 대해 망설이는 남자는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끝내라고. 그걸 기다리고 붙잡고 결혼해봐야 좋은 꼴 못 보고 나중에 후회한다면서요. 아마 제가 결혼 전이었다면 저런 이야기가 들리지도 않았겠지만 단맛 쓴맛 따봐서 그런지 저 소리가 귀가 아니라 제 가슴팍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듣기만 해오다가 이렇게 한마디 써보려고요. 정말 저도 연애 때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저는 제 생애 첫 소개팅에서 그를 만나게 됐어요. 저보다 2살 많다는 그는 이제 막 취업을 해 회사의 자리를 잡는 중이라며 머쓱한 듯 이야기하는데 오랜만에 만난 이성이라 그런지 그런 모습까지도 귀엽게 느껴졌어요. 멀쩡한 외모와 달리 어딘가 빈틈까지 느껴지는 그의 반전 매력 덕분에 저희는 첫 소개팅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불문율을 깨고 금세 연인이 되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새 30이 되어버린 우리 연애에도 위기가 오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사라지고 저와 있는 시간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딴 생각에 빠져 눈만 껌뻑이며 그래 좋아 만 말하는 그를 보고 있자니 끝이 머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가 지나도록 전화도 메신저도 답이 없는 그를 보니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짜고짜 그의 집 앞으로 달려갔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별에도 예의가 있는 건데 3년을 만난 연인에게 이렇게 잠수 이별은 좀 아니지 않나요? 적어도 그간의 만난 정이 있는데 끝내더라도 얼굴은 보고 끝을 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끝은 제가 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마지막 자존심은 챙겨두고 싶었거든요. 그의 집 앞에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잠시 후 그의 집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추더니 그 안에서 한 여자와 내리는 그가 보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맞잡고 점점 그의 곁으로 거리를 좁혀갔어요. 그가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저는 이 찰나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빠 하고 그를 불러 세웠어요. 그러자 그의 옆을 차지하고 있던 여자가 함께 뒤를 돌아보는데 이런 어찌나 관리를 잘하셨는지 분명 뒷모습은 고작이야. 그의 또래 정도로 보이던 그녀는 그의 어머님이시더군요. 저는 놀란 마음에 굳어버렸고 그는 황급히 어머님을 집으로 돌려보낸 후 저를 이끌고 근처 카페로 가는데 그때까지도 굳어버린 저는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과의 첫 만남인데 이런 꼴로 첫 만남부터 씩씩거리며 버럭 소리부터 내질렀으니까요. 대체 저를 어떻게 보실까 싶어 이별을 고하러 온 것도 잊은 채 어떻게 하나 계속해서 속으로 되뇌이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가 저에게 물었어요. 늦은 시간에 여긴 대체 왜 온 거야? 오빠가 오늘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걱정돼서 왔지.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었어? 내가 너를 몰라? 왜 그랬는데? 그래 그냥 솔직하게 물어볼게. 오빠, 나랑 헤어질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밑밥 가는 거야? 그런 거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 괜히 사람 애타게 하지 말고 저는 이제서야 제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각성하기도 했고 그에게 따져 물었어요. 아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헤어져? 그럼 요즘 왜 그러는데? 나랑 있으면 맨날 딴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처럼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설렁설렁 대답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하던가 왜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그러자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내쉰 후에야 어렵게 입을 떼는 듯 보였어요. 내가 부담스러울까 봐 말하지 못했어. 실은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우리가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놓인 현실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너한테 차마 말할 수 없었어. 나 때문에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 실은 오늘 아버지가 위급하다는 연락받고 엄마랑 병원에 다녀온 길이었어. 그래서 연락 못했던 거야. 미안해.
그랬더니 그는 본물 터진 듯 저에게 그간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과거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과자 공장 덕분에 유복하게 자라온 그와 그의 가족들은 10년 전 대기업들에게 밀려 점차 공급처가 줄더니 자연스레 폐업을 하며 공장 문을 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병을 얻은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신 지도 벌써 5년이 다 되어간다며 만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사정을 알게 됐어요. 사정 하나 없는 집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 사정이 저의 사정이 된다면 그건 또 다른 말이기에 남자친구의 솔직한 속내를 듣고 마냥 그를 위로할 수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자 말만 안 했지 결혼을 한다면 저는 이 남자랑 할 거였으니까요. 물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이 깊어가던 중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잃고 힘들어하는 그를 보고 있자니 저도 마음도 같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는 장례가 끝나고 몇 달이 지나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런 그를 곁에서 보고만 있는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하루아침에 지워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점점 무뎌질 수 있길 바라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저라도 새로운 가족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그에게 먼저 청혼을 해버렸죠.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가 했다며 연신 미안했어요. 그러더니 절대 자신과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제가 준 반지 한쪽을 끼워주며 저에게 결혼해 주겠느냐 묻더군요. 약간 엎드려 절을 받았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따뜻하게 미소를 짓는 그의 얼굴을 보니 반가웠어요.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전쟁에 참전하게 됐어요. 저희가 가진 무기라곤 사랑과 열정뿐이지만 그걸로 충분히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아주 어리석게도 말이죠. 얼마 가지 않아 이 전쟁의 승기가 까마득하게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저희 집은 영어로 노멀, 한국어로는 보통, 딱 그 정도였어요. 회사원인 아버지와 반찬값 아껴가며 저축이 재테크의 전부인 가정주부인 어머니기에 부유하다기보다는 그저 이번 달은 빚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싶은 정도를 유지하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와 저희 친오빠는 어려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게 익숙했고, 작년에 결혼한 친오빠도 집에 도움 없이 새언니와 둘이 힘을 합쳐 결혼 준비와 신혼집 마련까지 했기에 저희 또한 그 수순을 따르는 데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남자친구는 친오빠 부부의 조언을 받아 허례허식을 생략하고 저희의 앞날을 꾸미는 데만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이 손 벌리지 않고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대견하다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손을 벌려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날도 결혼 준비로 여기저기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한 매장을 찾아다니고 있던 차에 남자친구에게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오늘 일정이 끝나면 집에 들러 저녁 식사를 하자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 하루라도 더 빨리 서로 가까워져야 하지 않겠냐는 시어머니 말씀에 망설임 없이 예비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색했지만 앞으로 많은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될 가족이라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고 예비 시어머님이 저를 안방으로 부르시기에 냉큼 들어갔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님이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미시기에 신혼살림 장만하는데 보태 쓰라는 돈인 줄 알고 화들짝 놀라며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 저를 보시던 시어머니는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니까 열어봐 라고 하셨죠.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고 그 위에는 의중을 알 수 없는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한참을 곰곰이 읽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답답하셨는지 종이의 정체를 설명해 주셨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니 살면서 몇 번 할지도 모르는 결혼식 동네에 소문내서 뭐 하겠어? 너희 아버지 생각하면 식이야 약식으로 치르건 말건 나에게는 상관없지만 우리 집이 너희 집처럼 그런 집도 아니고 잘 살 때는 기사까지 끼고 살던 집이야. 그런데 아무리 약소하게 해도 예단이 아예 없는 건 말이 되니? 옛날 같았으면 소방 맞았어.
이제서야 그 종이 위에 적힌 모피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예단도 약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종이에 써진 브랜드 이번 신상 모피. 옛날에야 이부자리 받고 그랬지만 요새 누가 예단으로 이불자리를 해? 실용성 있게 모피 세트 그 정도만 준비하자고. 시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희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알기에 그런 요구는 감당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힘들었어요. 남자친구와 상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가 이미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어요. 결혼이란 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내가 진짜 그걸 줄이느라 엊그제 염색한 새치가 다시 나는 줄 알았다니까. 너도 종이 봐서 알겠지만 글씨보다 여백이 더 많은 거 보이지? 내가 얼마나 고심을 했겠니? 너희 집에서 우리 집 수준 맞추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딱 성이 어디 나가서 너 이제 욕 안 먹일 정도로만 적은 거야. 예비 시어머니의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에 말문이 막혀버린 저는 종이를 챙겨 예비 시댁을 떠나는 내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둘 다 고작 회사원 생활 3에서 4년 정도 한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둔 상황에서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모피와 그릇 세트라니요. 이건 정말이지 저희 기준에서는 예의가 아니라 사치 품목일 뿐이었어요. 아니, 결혼 준비하면서 여유가 있었으면요. 저희가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만 이거야 원 대놓고 해오라며 지금 저희 분수에 맞지도 않는 사치품을 쥐어주시는데 난감하기 그지없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저는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해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왜, 내가 말한 것들 벌써 품절이든? 아, 어머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다름이 아니라 실은 저희가 지금 저희 힘으로 결혼 준비하시는 건 아시죠?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이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 말씀 주신 건 지금 저희 형편에 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 예. 아니 그런 거면 종이 줄 때 얼굴 보고 잘라 말하지. 그런데 사람이 앞뒤 다르게 한참 지나고서야 전화로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니?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대출 그거 받는 김에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조금 더 받아서 사면 되지. 그래도 가족이 되는 첫 시작인데 이깟 일로 서로 기분 상할 일이니 넌 어쩜 그렇게 생각이 짧니? 저희 시어머님은 정말이지 만만치 않은 분이셨어요. 하시는 말씀마다 어찌나 추억 같은지 다 떼놓고 보면 틀린 말이라곤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기준이 시댁이 망하기 전 사진으로만 뵌 시아버님이 한창이던 시절에 맞춰져 있으니 그게 문제라면 문제였죠. 시어머니는 시아버님 사업이 문을 닫고도 집만큼은 줄여갈 수 없다며 점점 기우는 가세에도 마당이 딸린 60평이 넘는 집을 정리할 마음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으셨던 분이셨으니까요. 시어머니 말만 따르면 어차피 갚을 돈 몇백 더해서 섭섭한 마음 없이 결혼하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지만 아쉽게도 더 이상 저희가 받을 대출은 잔액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고작해야 신혼집에 현관 자리 하나 저희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기에 이미 끝까지 대출을 받아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간 순탄했던 결혼 준비에서 역대급 위기에 봉착한 저는 결혼을 앞둔 새 신부 얼굴 대신 떼약볕에 바짝 말라가는 잡초처럼 시름을 한가득 얼굴에 새긴 채 방에서 웅크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가 제 방에 오더니 봉투 하나를 쓱 내미셨어요. 정말이지 이젠 봉투만 봐도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엄마는 저에게 이것 보태서 결혼 준비해라 며 아버지 몰래 여태 모아둔 돈이라고 하셨어요. 오빠도 결혼할 때 줬으니까 걱정 말라면서 이것밖에 못 줘 미안하다고 하셨죠. 순간 저도 모르게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고 말았어요.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가정주부였던 엄마가 몇십 년 동안 이 돈을 모았을 생각하니 정말이지 속상하고 미안할 따름이었어요. 이렇게 귀한 돈으로 시어머님 입으실 모피와 물 건너온 그릇 세트를 사야 한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졌어요. 결국 저는 엄마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며 이실직고를 하게 되었고, 엄마가 어렵게 모아서 준 이 돈으로 시어머니 예단을 준비해도 될지 물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흔쾌히 그러라고 준 돈이라며, 그것도 결혼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 중 하나라며, 짧게는 몇 년에서 몇십 년을 함께 해야 하는 가족인데 서운하고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겠냐며, 그런데 이거야말로 그저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냐.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셨어요. 문득 저희 엄마 장롱에는 모피는 고사하고 입을 만한 겨울 외투라도 있었던가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엄마의 도움을 받아 시어머니 예단을 사다 드리면서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결혼하던 날 언젠가 엄마에게도 좋은 모피코트 한 벌을 꼭 선물해 드리겠다는 마음을 담아 엄마 모피코트 통장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게라도 고마운 마음을 잊고 싶지 않은 딸의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결혼 전쟁도 이렇게 서막을 내린 듯 보이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다짜고짜 인사도 없이 대답을 묻기 시작하셨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너희 집 전세가 얼마라고 했지? 얼마에 들어갔다고 했더라. 갑자기 저희 집 전세는 왜요? 아니 그래도 거기 지하철도 몇 개 있고 하니 좋기 23억은 넘지 그렇지? 아니다. 내가 지금 부동산 근처인데 물어보마. 너희 집 주소 하나 찍어서 보내라. 지금 바로.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저희 집 전세 시세를 묻곤 용건이 끝났는지 전화를 끊어버린 시어머님은 저를 아주 불안하고 찝찝하게 만들었어요. 대체 왜 갑자기 저희 집 전세 시세가 궁금하셨던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을 꾸미시는 건지 알 길이 없던 저는 그저 불안 속에서 촉각을 곤두세운 채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불안은 현실이 되어 들이닥치게 됐어요. 남편 퇴근에 맞춰 집밥을 준비할 요량으로 오랜만에 반차를 내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한창 이어가고 있던 차. 그날따라 일찍 집에 돌아온 탓에 저희 서프라이즈는 무산이 되고 말았어요. 서프라이즈가 무산이 된 것도 모자라 남편 뒤를 이어 등장한 시어머니로 인해 저는 아쉬움이 공포 스릴러급 장르로 변경되었어요. 남편은 몇 번이고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모시고 올 수밖에 없었다며 남편이 퇴근도 하기 전에 이미 저희 집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자 더욱더 숨통이 조여오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차 한 잔을 내다 드리며 시어머님에게 무슨 일로 오셨는지 묻자 방금 전까지도 집에 먼지가 많다며 흠을 잡고 계시던 시어머님이 눈물을 훔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훌쩍이던 눈물은 점점 강도가 세지더니 대성통곡을 하시더군요. 아니 내가 진짜 돌았지. 네 아빠 공장 문 닫을 때도 어떻게 지킨 집인데 아니 내가 잠깐 어디 홀렸는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렸지 뭐니. 내 집을 담보로요. 얼마나 받으셨는데요? 아니 왜 받으셨어요? 어디에 쓰시려고요? 많이는 아니야. 한 2억 정도. 네 2억이요. 아니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아무리 긁어 모아도 돈 나올 구석이 집밖에 없는데 어쩌니? 뭐 눈앞에 돈이 흩뿌려진다는데 그걸 안 죽고 배겨. 아니 그래서요. 뭐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그래서는 뭐 그래서야 지금 내 꼴 보면 모르겠니? 아니 은행도 그래 기다리면 다 어련히 알아서 갚을 돈이구만. 그걸 못 기다리고 당장에 돈부터 갚으라고 독촉장을 보내지 뭐니. 자고로 투자는 시간이 돈인데 무슨 은행이 어디 사채꾼도 아니고 돈 내놓으라고 매일매일 전화 오고 집으로 독촉장 보내고 정말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알아보니까 너희 집 전세 시세가 적어도 2억 넘게 나온다던데 거기서 2억만 빌려다오. 응 정말 어이가 없어서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저희 부모님보다도 젊으신 건 물론이고 어려서부터 고생 한 번 없이 자라서 그러신지 웬만한 30에서 40대보다도 건강하신 듯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망하면 3년을 산다는 말처럼 시댁이 사후 문을 닫았어도 모아둔 재산이 있으셨는지 여태 일 한번 해보신 적 없었고 남은 재산으로 생활을 유지하셨어요. 그런 분이 고작 있는 집 한 채 믿고 무려 2억이나 투자를 하셨다니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런 게 이런 걸까요? 여태 로우 리스크에서만 살아온 서민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딱 잘라 선을 그어야겠다 싶었고 시어머님에게 저희 집은 못 건든다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잠시 후 시어머님은 어떻게 자식이 돼서 부모가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도 피도 눈물도 없이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할 수 있냐며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처럼 가슴을 내리치며 광분한 듯 돌더니 잠시 후 숨을 쉬기 어려운 듯 가쁜 호흡을 내쉬더니 갑자기 눈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하면서 눈알이 앞뒤로 돌아가는데 저는 살아생전 사람이 그렇게 쓰러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 놀란 마음에 어떻게 될까 싶어 곧장 119에 전화해 응급차를 부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시어머님은 졸도하듯 쓰러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구급대원들 덕분에 큰일이 닥치기 전에 병원으로 수송될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무서운 마음에 병실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남편에게서 드디어 시어머님이 깨어났다는 전화를 받고 그제서야 병실에 갈 수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눈을 뜨자마자 저를 보고는 다시금 눈물이 병원 베갯잎 위로 주르륵 흐르도록 우시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난감하기 그지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님은 한동안 안정을 취해야 하기에 입원까지 하게 됐고 잘못한 것도 없지만 마음의 가책을 느낀 저는 매일 시어머님이 계시는 병원으로 퇴근을 했어요. 시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서럽게 울며 제발 2억만 달라고 하시는데 퇴원하는 그날까지 점점 우는 강도가 날로 세지더니 결국 주변에서 저를 보며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시어머님은 이래도 저래도 제가 돈을 빌려줄 여지가 없어 보이셨는지 하루는 저를 앉혀두고 집에 대한 추억을 말씀해 주시더군요. 우리 명은이 태어나고 3살 땐가 애 아빠가 아들이면 뛰어놀 때가 있어야 한다고 당장에 마당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지 뭐니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애한테 마당에 있어야 무슨 소용이냐 싶었는데 생각해보면 명은이 자전거도 처음 여기서 떼지 뭐야 여기저기 네 돌아가신 시아버지. 손대와 추억이 가득한 나머지 내가 우리 집 사업 접을 때도 이 집만큼은 그렇게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를 거야. 근데 이 집까지 없어지면 나는 더 살 이유가 없어. 그냥 요양원이나 전전하다 죽어야지 추억할 것도 없는데 살아서 뭐 하겠니? 집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시어머님을 보고 있자 하니 어쩔 재간이었겠다 싶었어요. 결국 사람은 살리고 보자 싶어 오랜 고민 끝에 시어머님에게 우리 전세를 뺏어주기는 어려우니 넓은 집에 혼자 계시지 말고 지금 있는 본관은 팔고 저희와 살림을 합쳐 저희 신혼집에서 새로운 추억 만들어 가보자며 제안을 드리기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기리기리 뛰시면서 이 좁은 집에서 어떻게 다닥다닥 붙어 사냐며 자기는 살면서 한 번도 30평대 밑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고작 해봐야 20평도 안 되는 이 집에서 그것도 30년을 따로 살아온 자와 어떻게 붙어 사냐며 그러지 말고 저희 전셋집을 팔아서 급한 돈을 메우고 저희가 본가에 들어와 사는 게 어떠냐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로서는 정말이지 큰 마음 먹고 이제 신혼 1년 차인 저희 집에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말씀드린 건데 저희 배려와 마음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되레 시어머님은 저에게 네가 언제 이렇게 큰 집에서 살아봤겠냐면서 이번 기회에 이런 집에서 살아도 보고 얼마나 좋은 경험이지 않냐며 말씀하시는데 이거야 원 고양이 쥐 생각해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저로서는 뻔뻔하기 그지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마땅한 해안도 그렇다고 시어머님의 극적 협조도 이루어질 리 만무했기에 저는 본가에 들어가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딱 3년 시어머님에게 빌려드린 2억을 받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투자 기간인 3년 딱 3년만 시댁에 들어가 합가하는 것으로 남편의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2억 곡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어머님은 투자한 곳이 점점 상한가를 치고 있어 어쩌면 투자한 돈의 몇 배는 건져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꿈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자도 넉넉하게 쳐주겠다며 호언장담하시는데 이자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원금만이라도 제대로 건질 수 있길 바라며 저 또한 하루라도 빨리 이 학과를 끝내기 위해서는 시어머님이 투자하신 이름도 모를 투자처의 성공만을 기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와의 학과는 역시나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시어머님은 마치 망한 귀족 같은 분이셨죠. 집안은 망했어도 귀족으로서의 품위와 기쁨을 내 기필코 잃지 않으리라는 사명을 안고 사는 고고한 귀족 영예처럼 말이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님은 저희 퇴근길에 꼭 전화를 해서는 아침에 먹을 빵과 과일을 사오라 이르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회사 옆에 이름난 백화점 식품관 이름이 적힌 과일과 빵만 드셨기 때문이죠. 저는 이 집의 세화가이자 며느리가 아닌 시어머니의 집사가 되어 퇴근을 하면 시어머님이 하루 종일 늘려두신 빨랫감은 물론 이놈의 마당은 어찌나 무성한지 하다하다 마당에 주저앉아 잡초까지 뜯어내며 이 집안의 전반적인 살림을 무상으로 도맡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시어머님은 갑자기 고지서를 거실 테이블 위로 툭 던지면서 저에게 이것 좀 보라고 하시기에 왜 또 무슨 꿍꿍이로 일어나 싶어보는 신용을 했어요. 너희는 뭐 밤낮으로 에어컨을 틀고 자니 이 정도 더위도 못 잡으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 그리고 뭐 샤워를 얼마나 하는 거야? 안 그래도 얘 너는 왜 설거지하면서 물을 그렇게 틀어두니 아무리 이 집에 얹어 살면서 내 돈 아니라 해도 그렇지 어쩜 애가 이렇게 아낄 줄은 몰라 시댁으로 이사 오면서 회사와는 거리가 더 멀어져 꼭또 새벽부터 출근해서 저녁에나 집에 들어오는 저와 남편이 집에서 에어컨을 틀어봐야 얼마나 틀 것이고 샤워를 해봐야 얼마나 할까요? 시어머님은 저희가 들어오고부터 전기세며 수도세까지 몇 배는 늘었다고 하며 알다시피 자기가 저희처럼 일을 해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3년 동안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하냐면서 저희에게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활비라 함은 자고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잖아요. 그간 이런 공과금이야 시어머님 계좌로 연결되어 있으니 시어머님이 내셨다고 하지만서도 그 외에 먹는 건 물론 때, 계절마다 옷까지 사다 바치는 막상 회사에 다녀야 하는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옷을 샀는지도 까마득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활비까지 내놓으라니요. 이거야 원물에 빠진 보따리 장수 건져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심보로 배째라 하는데 막말로 저희야 빚을 내서 빚을 갚아드린 상황이라 은행 대출이자며 시어머님 수준에 맞는 생활비하며 저희 둘이 살 때보다 적어도 곱절은 드는 생활비에 이것만큼은 절대 막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과금은 저희가 내겠다며 하지만 지금 은행 대출 이자도 내기 버거운 상황이라 생활비를 드리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하자 시어머님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아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안방으로 휙하니 돌아가시더군요. 그러더니 당장에 다음날 아침부터 출근을 하는 저를 붙잡고 새로 갓 지은 밥에 국을 끓여 한식으로 아침상을 차려내라며 안 그래도 출근까지 시간이 빠듯한 저를 잡고 놔주질 않으셨어요. 그러더니 끝끝내 한 상 떡 하니 받아내시고는 국이 싱겁다는 등 누가 아침부터 젓갈을 반찬으로 먹냐는 등 5개의 반찬이 나왔다면 5개 반찬 모두를 비롯해 하다못해 젓가락 숟가락 상에 맞지 않는 것까지 온갖 트집을 다 잡으셨어요. 저 말이지 지금 나가도 지각인 탓에 설거지는 다녀와서 하겠다는 저를 그 사이에 음식물 냄새가 지배되면 어떻게 하냐면서 굳이 붙잡아 앉히고는 설거지까지 다 하고서야 출근을 할 수 있었어요. 이미 그땐 제 출근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나고 있던 시간이었고요. 저는 아침부터 진을 다 빼고서야 눈치를 보며 회사에 출근할 수 있었고 다시는 늦지 않겠다는 사죄를 퇴근까지 하고서야 잘리지 않고 무사히 집에 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10월대에 입성하게 됐고 시어머님은 그 뒤로도 기본에 맞춰 아침부터 한식 양식, 일식을 넘나들며 입에 맞는 아침상을 내놓기 전까지는 절 보낼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저를 달달 볶았어요. 그렇게 진흙탕 같은 3년이 지나자 이젠 제법 제대를 앞둔 말년병장 티가 나기 시작한 것처럼 녹진해진 전엔 시어머님의 웬만한 조리 실력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넘길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르게 됐어요. 그러던 중 남편에게 하나 있는 여동생이자 저희 시누이가 새 차를 뽑았다며 시어머니에게 시승을 해주겠다며 오겠다더군요.
신우의 남편 사업이 어렵다고 하던데 근래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새 차를 뽑았나 싶어 집 앞에 왔다는 소식에 구경도 할 겸 앉아나 보자는 마음으로 시어머님과 함께 집 앞에 나가니 신우의 차는 보이지도 않고 번쩍번쩍한 외제차 한 대가 놓여 있었어요. 어디쯤 오고 있을까 물을 겸 신우이에게 전화를 하죠. 눈앞에 외제차 문이 열리더니 신우이가 전화를 받으며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신우이에게 좋은 일 있냐며 어떻게 이 비싼 차를 뽑았냐 연신 감탄을 자아내며 시어머니를 따라 덩달아 차에 오르려 하자 시어머님이 갑자기 차 문을 휙 닫더니 찡 열린 창문 너머로 머리를 내밀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하더군요. 너는 그 꼴로 새 차에 타고 싶니? 그리고 애가 무슨 자존감도 없니? 이깟 벤치에 입이 떡 벌어져 침이나 줄줄 흘리고 있어. 우리 집 한창이던 시절에는 별 달린 차 아니면 타지도 않았어?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렇게 위신이 없니? 위신이 내가 뭐 남들 며느리처럼 기쁨은 바라지도 않아. 그래도 사람이 자존감은 지키면서 살아야지. 딸이랑 드라이브하고 올 테니까 저녁이나 똑바로 차려놔라. 제가 신우이가 뽑은 새 외제차에 타면 마치 가난이 옮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저에게 한바탕 퍼부은 시어머님을 태운 외제차가 배기관으로 기품을 내뿜으며 제 앞에서 우아하게 사라지고 말았어요. 새 차에 손 한번 올려보지 못한 채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돌아온 집에서는 모녀끼리 좋은 시간 보내라며 자리를 피해준 신우이의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온 걸 본 신우이의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연신 감사하다며 새 차도 사고 이번엔 자기가 사장도 될 수 있었다며 그 내막을 알 수 없는 소리만 늘어놓더군요. 그래서 저는 벙찐 얼굴로 그게 무슨 말이냐 묻죠. 신우의 남편은 잠깐 내가 실수했다 하는 표정을 짓고는 혹시 장모님이나 형님에게 무슨 소리 들은 거 없냐며 저에게 되묻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직감했죠. 이거다. 내가 여태 이 집에 있던 이유 그거야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죠. 하는 수 없이 그 내막을 말해주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모든 사실을 듣고서 저야말로 기절하지 않고 용케 살아있는 게 기특할 정도였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님이 저희가 살던 집까지 팔아치워가며 투자를 하겠다고 한 회사는 바로 신우이의 남편이자 사위의 회사였고, 신우이의 남편은 대학 동기들과 모여 작게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했는데 사업 아이템이 괜찮았는지 망해가던 회사에 중국 쪽에서 큰 자본을 투자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게 된 거였어요. 작은 회사에 큰 돈이 들어오려 하자 그간 잠잠했던 우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함께 창업한 친구들 사이에 누가 더 지분을 많이 확보해서 이 회사의 사장이 되느냐 지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엄마처럼 사모님 되고 싶던 신우이는 시어머니 앞에서 울고 불며 투자 좀 해달라 몇 날 며칠을 들러붙은 끝에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시어머님이 결국 본가 집까지 손을 대고 만 것이죠. 처음 투자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의 남편은 큰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조금만 더 욕심을 낸다면요 이 회사의 사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시어머님 옆에서 바람을 솔솔 불어넣은 끝에 결국 신우이 돕자고 저희 집까지 팔아다가 바치게 된 꼴이었어요. 아니 당장에 저희 부부 몸 하나 누울 곳도 없애가면서 사위 좋은 일을 시킨다는 게 대체 말이나 되는 건가요?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 남편이 어찌나 가볍게 느껴지던지 어떻게 지 동생 잘 살게 해주려 신혼생활도 누리지 못하고 가족들한테 이용만 당하며 희생을 할까 싶어 남편을 향한 연민이 가득했어요. 저는 당장 이 불쌍한 남자를 데리고 이곳에서 나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 이 남자에게 유일한 당신 편은 저뿐이라는 생각에 저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모두 한통속이었다는 건 몇 분 지나지 않고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 차는 저희 남편이 동생에게 뽑아준 차였기 때문이죠. 다음 주가 은행 대출 이자가 없는 날인데 어디서 무슨 돈이 생겼길래 이 차를 뽑아줄 수 있었을까 혹시 나 몰래 로또라도 맞았나 싶어 차를 뽑아준 돈의 출처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신우의 남편 입만 뚫어져라 봤어요. 드디어 클라이맥스가 다가왔고 2억이 넘는 외제차는 때마침 저희 시어머니에게 받기로 한 전세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이었어요. 맞아요.
시어머님이 주신 돈을 고스란히 제 동생 걷지 말라며 싸다 바친 것이었죠. 시어머님이 돌아오길 기다릴 시간에 저는 방에서 쉬고 있는 남편을 불러 세웠고 시어머님이 주신 돈이 어디 있느냐 묻자 남편은 놀란 듯 한동안 어버본 말을 잊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된 듯 남편은 자신이 어떤 원대한 꿈을 품고 이런 대대적인 결정을 저와 상의도 없이 하게 됐는지 일장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우리가 있는 이 집 시세가 얼만 줄 알아? 자그마치 7억이야, 7억. 그래서 내가 명의 우리 때문에 친정인데 불편해서 오지도 못하고 그런 거 다 쳐서 엄마한테 받을 2억 주고 이 집 우리가 나중에 유산으로 받기로 했어. 어때? 잘했지?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이 집 유산으로 받으려고 진흙탕 같은 3년을 버틴 줄 알아? 당신은 당신네 집이니까 여기에 있건 나가 살건 아쉬울 것 없겠지만 며느리인 나는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매일같이 시간에 쫓기고 잠에 쫓기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 안 보여?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켜. 솔직히 당신이 뭐 엄마가 말 한 번 하면 고분고분 네 알겠어요 한 적 있어. 다 당신이 자초한 거 아니야. 아니 여태 우리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보게 했으면 됐지. 당신이야 너무 욕심이 과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애 낳으면 우리 힘으로 이렇게 큰 집에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고작이야 방 2개 딸린 빌라가 전부잖아. 방 2개 딸린 빌라 그거나 있고 말해. 당신 능력으로는 빌라도 전세금도 못 빌려서 내가 대출받은 거 몰라. 지난 일은 다 됐고 지금 당장 2억 받아와. 나 더 이상은 여기서 이렇게는 못 살아. 마침 드라이브를 마치고 온 시어머님이 소란스레 싸우는 저희 이야기를 듣고서는 귀엽고 끼어드시더군요. 아니 얘가 없이 살면 마음이라도 넓던가. 사업하는 시누이네 잘되면 가족이 너희 모른 채 살겠니? 사업이나 더 잘되라고 빌지는 못할 망정 그깟 이것 가지고 가족 사이를 이렇게 갈갈이 갈아놔요. 속이 편하니 너는 돈을 벌려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외제차 한 대 뽑은 게 그렇게 배가 아파? 해봐야 고작 벤츠대 그것도 고가워서 마음이 그렇게 쪼잔하겠어. 야야 명희야 2억 그냥 당장 쳐버려라. 나도 더 이상 격 안 맞는 며느리 모시고 사느니 그냥 편히 살란다. 2억 줘서 보내. 당장 내보내버려. 끝끝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던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신우에게 당장 2억을 이치하라고 했고 신우이가 보낸 2억에 남편이 신우이 앞으로 해준 세차를 위자료 삼아 당장 이 이기적인 집구석과의 인연을 종지부 찍어버렸어요. 저는 아이를 낳거든 집만 있고 가족에 대한 마음은 없는 허울뿐인 빈 껍데기 안에서 키울 마음이 투어도 없었기에 제가 그간 고생한 값과 제 명의로 빌려준 2억만 깔끔하게 받아 낳으며 이혼을 했고 당장에 그 돈으로 우리 엄마 해주고 싶던 모피코트 그것도 제일 길고 제일 신상인 놈으로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사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피코트를 입은 친정엄마와 겨울 나들이를 나갈 무렵 저에게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한 통화 받아보니 저희 전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님은 그새 노선을 바꾸셨는지 그땐 자기가 어떻게 정신이 나간 것 같다며 그 입에서 처음으로 사과를 듣게 됐어요. 그러더니 시누이네만 믿고 본가까지 팔아 투자를 했는데 기업 사기를 당한 시누의 남편은 투자금을 갑자기 홀라당 빼가는 탓에 가장 지분이 많아 사장이 된 시누의 남편이 빚을 갚아야 할 판이 됐다며 당장의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다며 그래도 가족이었던 인연을 생각해서 돈 좀 빌려줄 수 없냐고 하시더군요. 어찌나 끝까지 뻔뻔하기 그지없는지 저는 이제서야 그 대단한 집에서 제가 돈을 빌려줘 봤자 티가 나겠냐며 그 집안에 빌려줄 돈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그리고 저 몰래 아들이 준 생활비 있지 않냐며 그거 잘 모아두셨으면 그래도 어디 원룸 하나는 얻을 수 있을 거라며 지금 바로 원룸 시세 링크 보내드리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어머님은 약이 올랐는지 한껏 소리쳐 저를 부르는 듯 했지만 이제 그 집안 며느리도 아닌데 제가 뭐하러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며 제 시간과 기분을 낭비하겠어요. 하다하다 자식들을 저울질하며 투자를 일삼던 시어머님은 자신만의 투자 비법으로 집도 잃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마셨답니다. 그나마 저는 빨리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하려고요. 아주 호되게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제 일에 전념하며 지낼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